나는 김태준, 나이 48.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의 CEO. 사람들은 나를 천재 사업가 혹은 냉철한 독설가라고 부른다. 그들은 내가 가진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나의 공허함을 알 리 없다. 나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혼했고 그 이후로 어떤 여자도 진심으로 만난 적이 없다. 아니, 만날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들고 내게 아첨했고 명품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자들은 저마다 우아한 미소로 나를 유혹하려 했다. 그들의 미소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완벽했고 그들의 대화는 성공과 명품 그리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역겨웠다. 그들의 우아함과 청순함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그 껍데기 뒤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겹고 이 공기가 숨 막혔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테라스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내리치는 빗줄기가 나를 방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수없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였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 길거리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빗속에서 한 여자가 바닥에 엎드린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여자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낯선 풍경을 구경하는 것처럼 멀찌감치 서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미약하게나마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파티장을 등지고 건물 밖으로 나섰다. 경호원들이 나를 말렸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빗속을 뚫고 그녀에게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사고의 전말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아이가 놀라서 뛰어가다 빗길에 미끄러졌고 아이를 쫓아가던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려다 대신 부딪힌 모양이었다. 여자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아이를 꼭 안고 있었고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자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고급 브랜드의 드레스가 아니었다. 평범하고 낡은 바람막이 점퍼.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젖어 있었지만 그 어떤 미인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오직 아이를 향한 걱정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식이라곤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모성애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내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이가 다칠 뻔해서. 그녀는 자신보다 아이를 먼저 챙기려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도 당신도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착하다. 괜찮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아이는 내 말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내 차로 안내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에 담긴 온기는 그 어떤 따뜻함보다 진실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평생을 외면해왔던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를 둘러싼 화려한 세상이 얼마나 공허하고 가식적인지,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은 돈과 명예로 꾸며진 껍데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빗속의 그녀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텅 빈 내 마음에 내려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와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고 나는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저 그녀가 건넨 짧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미친 듯이 쌓여있는 서류들과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는 듯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빗속의 그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피가 흐르던 이마,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향한 그 눈빛. 그 눈빛은 내가 지난 10년간 겪었던 공허함을 순식간에 채워버릴 것만 같았다. 내게 여자란 오랫동안 그저 사업 파트너의 아내, 혹은 사교계 파티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누군가일 뿐이었다. 가식적인 미소와 이해타산적인 관계들, 전 부인과의 결혼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공한 사업가와 명망 있는 집안의 딸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맞아떨어져 맺어진 관계였다. 그녀는 내가 바라는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원하는 화려한 삶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택했고 나는 더욱더 내 자신만의 성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내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화석과 같았다. 그런데 빗속의 그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진실함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을 흔들어 깨웠다. 그것은 호기심이었고 동시에 어떤 알 수 없는 그리움이었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사고가 났던 지역의 CCTV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인적사항을 찾아달라고 했다. 비서실장은 내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그는 곧바로 내 명령에 따랐다. 나는 내 행동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알고 있었다.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과 중요한 결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며칠 후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나이 37. 아들 지호와 단둘이 살고 있는 싱글맘이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주소를 받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카페는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동네 골목에 있었다. 아기자기한 외관에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작은 공간. 창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을 응대하고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어제 파티장에서 만났던 여자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의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고 그녀와는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웃어주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은 아주 살짝 벌어졌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날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물었다. 네. 다행히 조금 놀라기만 했어요. 그리고 제 이마도 덕분에 잘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붙은 작은 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제처럼 깊고 따뜻했다. 가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카페를 둘러보았다. 아들 지호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의 책들이 쌓여 있었다. 이 작은 공간은 그녀와 아이의 삶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흔적들은 내게 묘한 안정감과 함께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어떤 부분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던 이유를 솔직하게 밝힐 용기가 없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한때 도움을 주었던 낯선 남자일 뿐이었으니까.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을 드릴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커피 따뜻한 걸로 한 잔 부탁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평범한 주문이었지만 내 마음속은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이 작은 카페에서 풍기는 따뜻한 온기가 수많은 재산과 명예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나의 공허함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 매일 이곳에 올 것이다.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녀의 진실함을 훔쳐보듯이. 아니, 아주 천천히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그녀의 카페는 내게 일종의 성격이 되었다. 매일 오후 2시, 나는 비서에게 어떤 중요한 회의도 잡지 말라고 지시하고 이곳으로 향했다. 내게는 십수년간 이어진 습관처럼 굳어진 루틴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는 나를 특별한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어주고 나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 척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삶은 내가 아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청가방을 들고 다녔고 최신 유행에 맞춰 옷을 입는 대신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다. 그녀의 손은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조금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내어준 커피는 그 어떤 고급 호텔의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보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평범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손님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했고 동네 아이들이 들어와 장난을 칠 때면 엄마처럼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특히 그녀의 아들 지호가 학교를 마치고 카페로 달려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다정하게 물었다. 지호는 엄마의 품에 안겨 종알종알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채로 살았다. 하지만 내게는 늘 무언가가 부족했다.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나를 돌보는 건 가정부나 운전기사의 몫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외로운 아이였고 그 외로움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내 전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명품백을 원했고
진심 어린 대화보다는 사격의 모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소유물처럼 대했다. 그녀는 나의 부를, 나는 그녀의 배경을 소유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 씨와 지호의 관계는 달랐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껍데기나 가식도 없이 투명하게 빛났다. 나는 그 투명함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그 조각들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간적인 온기였다. 나는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커피 맛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다. 이 커피는 다른 곳과는 다르네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말에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정성을 다해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늘 진심과 정성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핑곗거리를 만들었다. 카페의 인테리어에 대해 묻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내가 자신에게 아무런 의도 없이 진심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호가 내게 달려와 물었다. 아저씨는 왜 매일 우리 가게에 와요? 아저씨는 매일 슈트를 입고 와서 다른 아저씨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나는 지호의 순수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이 가게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일까 아니면 이 가게에서 풍기는 따뜻한 공기가 좋아서일지도 모르지. 지호는 내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나를 향해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그녀에게 꺼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는 정말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네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든데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평범한 사람인걸요. 그저 제 아이와 소박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제게는 이 작은 카페와 지호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부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삶을 지켜보며 내 삶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돈과 성공을 쫓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이제 그녀의 삶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그녀가 가진 그 따뜻한 온기를 나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매일 오후 2시 그녀의 카페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전 부인과의 실패한 결혼,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끔씩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는 제 삶이 늘 투명한 유리병 같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조각들이 부유하고 있었죠. 제 전 부인도 저도 서로의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맞지 않는 조각들이었나 봐요. 내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제 삶이 깨진 거울 같았어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저와 지호를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어요. 저에게는 지호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할 용기를 주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과 단단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어떤 심리 상담보다도 효과적인 치료가 되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나의 딱딱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더 깊이 스며들고 싶었다. 단순히 카페에 찾아가는 손님이 아닌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혹시 저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시겠습니까? 지호도 같이요.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지호가 괜찮다면요.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우리는 동네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곳은 내가 평소에 가는 고급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 어떤 미슐랭 식당보다도 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지호는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장난을 쳤고 나는 그의 순수한 장난에 마음껏 웃었다. 서연 씨는 그런 우리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내가 서연 씨의 카페에 자주 드나들고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의 비서실장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안 좋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화가 났다. 내 사생활에 무슨 상관이야. 그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할 자격이 없어. 내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문제는 소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내가 서연 씨의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나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는 차갑게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김태준 회장,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네요. 그리고 저런 여자와 어울리는 것은 회장님의 명성에 금이 가는 일입니다. 다들 회장님이 드디어 정신을 잃었다고 수군거립니다. 그의 말은 내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나는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내가 누구와 만나든 그것은 내 자유네. 내 인생은 자네의 것이 아니니 참견하지 말게.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내 귀에 박혔고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서연 씨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 세상과 그녀의 세상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곁을 떠나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녀를 내 삶의 한가운데로 데려와야 할까? 이성적으로는 전자가 맞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후자를 향해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다. 나는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의 세상에 들어온 한 줄기 빛이었고 나는 그 빛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내가 한낱 싱글맘과 사귄다는 이야기는 재계에서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명품으로 휘감은 우아한 여자들을 마다하고
평범한 카페 주인을 만나는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서연 씨가 그저 나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존재, 혹은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아 만나는 재미 정도로 보였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의 반발이었다. 나와 소원하게 지내던 전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내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 씨,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이렇게까지 추락시키려 하는 이유가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격앙된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늘에 대한 걱정이 아닌 그저 자신의 지위와 평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건 내 사생활이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나는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후 서연 씨가 내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 회장님, 저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고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카페가 아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소문 들으셨죠? 저 때문에 회장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원래부터 이런 시선을 받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저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든지 회장님의 명예 같은 것들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보다 나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서연 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명예도, 돈도. 나에게는 당신만 한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 빚을 지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회장님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단호함보다 강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의 빛이 이제는 나를 위해 스스로 꺼지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더 꽉 잡았다. 서연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말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회장님께서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지호와 둘이서 조용하게 살아가면 돼요. 회장님은 회장님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졌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작고 외롭고 그리고 단단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사라진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무너져 내렸다.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가 떠나면서 남긴 공허함은
내가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공허함보다도 더 깊고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내게로 온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나는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그녀를 세상의 비난 속으로 끌어들였다. 나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의 삶을 아프게 한 것이다. 나는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길이었다. 나는 그녀를 잃었고 동시에 나 자신을 잃었다. 그녀가 떠나고 난 후 나의 삶은 다시 텅 비어버렸다. 아니, 전보다 더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매일 회사에 출근했고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나는 껍데기만 남아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다시 예전의 냉철한 김태준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의 냉철함은 이제 더 이상 가면이 아니라 죽어버린 심장을 감추기 위한 진짜 방패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그녀의 카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 없었다. 그녀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또다시 그녀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려웠다.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이 두려워 그녀에게서 달아났다. 매일 밤 나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 술에 취한 채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나에게 건네주었던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의 미소, 그 모든 기억들이 나를 괴롭혔다. 전 부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나의 이별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는 눈치였다. 태준 씨, 잘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내래 대한 걱정이 아닌 오직 명예와 체면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나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짓누르는 공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그녀에게서 떠났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그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다시 비서실장에게서 받았다. 비서실장은 내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내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아마도 나처럼 밤마다 울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여기는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았다. 서연 씨, 나를 용서해줘요.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그녀에 대한 사과였다. 나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비겁했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당신에게서 도망쳤어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삶은 다시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발 내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나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게는 그 어떤 수치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붙잡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회장님, 왜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셔야 해요? 회장님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 씨. 나에게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삶도, 그리고 당신의 아픔도 모두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내 세상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의 세상으로 들어갈게요. 당신과 지호가 있는 곳으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내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나를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가면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서로의 곁을 찾았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나를 다시 받아주었다. 우리는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마주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소문이나 세상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안아주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찾아갈 것이다.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의 카페에 다시 드나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거나 조심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그녀도 이제 더 이상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태준 씨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 짧은 두 글자가 나에게는 세상 어떤 명예로운 호칭보다 더 따뜻하고 감미롭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깊이 공유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카페에서 설거지를 돕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의 비서실장과 회사 직원들은 그런 나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내가 회장이라는 가면을 벗고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조롱이나 비난이 아니었다. 때로는 신기함, 때로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호는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지호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동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탔다. 한때는 골프채와 계약서만 들고 다니던 내 손에 이제는 축구공과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지호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동심을 깨워주었다. 나는 지호와 함께 서연 씨가 만들어준 맛있는 김밥을 먹고 함께 동화책을 읽었다. 나는 지호의 눈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다. 나의 가족, 특히 전 부인은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 태준 씨, 대체 정신 차릴 거예요. 그런 여자에게 홀려 회사의 명성까지 망치려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삶을 망치고 있지 않아.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을 뿐이야. 당신이 원하는 명예와 체면은
당신이나 신경 써.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 나의 확고한 태도에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했다. 그녀의 분노는 점차 허탈함으로 변해갔고 결국 그녀는 나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기분을 느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보다 더 큰 난관은 서연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였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태준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나는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거예요. 당신과 지호, 그리고 이 소박한 행복이 바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불안해해요.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나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한때 저와 지호를 버린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제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았죠. 하지만 태준 씨가 나타나면서 제 삶이 다시 빛을 찾았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욱더 꽉 안았다. 그녀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치유해 나갔다. 나는 더 이상 CEO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서연 씨와 지호를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소문이나 세상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 그저 서연 씨와 지호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서연 씨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태준 씨,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는. 재혼 가정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지호도 저도 태준 씨에게 짐이 될까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 씨, 짐이라뇨? 당신과 지호는 나에게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도, 지호의 아픔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가 가진 행복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한 모임을 계획했다. 초대 손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응원해줄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한정했다. 나는 나의 비서실장과 가장 가까운 지인 몇 명, 그리고 서연 씨의 오랜 친구들을 초대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인 지호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모임 당일, 우리는 서연 씨의 카페에서 모였다. 나는 턱시도 대신 편안한 셔츠를 입었고, 서연 씨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깨끗한 원피스를 입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성공과 명예만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차가웠는지조차 알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만나고 제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연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서연 씨는 제게 화려한 옷을 입은 가식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껍데기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함으로 저를 마주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저의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가 김태준 회장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서연 씨와 지호를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입니다. 내 진심 어린 고백에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내 전 부인과 함께 일했던 지인들은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때 지호가 나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엄마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지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말했다. 응, 지호야. 이제 지호는 내 아들이 되는 거고 나는 지호 아빠가 되는 거야.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나는 지호에게 조그만 로봇 장난감 하나를 건넸다. 지호가 이 로봇을 엄마 지켜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이제부터는 아빠랑 함께 엄마랑 지호 지켜줄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세 식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지호는 내 말에 활짝 웃으며 나를 꽉 안아주었다.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회장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서연 씨의 남편이자 지호의 아빠로 살아갔다.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화려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가식도 어떤 욕망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결혼 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나 의미 없는 골프 약속은 없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서연 씨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먹고 지호의 숙제를 봐주거나 함께 장난을 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내가 평생을 꿈꾸었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서연 씨는 나와 함께하면서 더 밝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녀의 카페는 여전히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애정과 관심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카페에 투자하여 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며주었고 그녀의 경영을 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나의 지혜를 빌려 카페를 더욱 성장시켰고 나는 그녀의 따뜻함을 통해 나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지호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는 이 호칭이 너무나 좋았다. 지호는 나를 친아빠처럼 따랐고 나는 지호에게 진심으로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지호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운동회에서 함께 뛰었다. 한때는 사업적인 성공만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지만 이제는 지호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목표가 생겼다. 물론
우리의 삶이 늘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나의 재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불편한 시선들이 있었다. 특히 나의 전 부인은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는 기사를 언론에 흘렸고, 나의 재산을 탐내던 친척들은 서연 씨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했다. 우리가 가진 사랑과 행복은 그 어떤 비난과 모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던가. 나는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했고 사랑을 불신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가식기라고 치부하며 나 자신을 차가운 성에 가두었다. 나는 그런 나를 냉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서연 씨를 만나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냉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는 법을 몰랐던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나는 서연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었어. 그녀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태준 씨,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거예요. 저는 태준 씨 덕분에 다시 사랑받는 법을 알게 되었고, 태준 씨는 저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온기가 내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빈 유리병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이제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가정의 가장, 한 여자의 남편,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서연 씨와 함께 조깅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했다. 지호의 등교를 함께 준비하고 학교 가는 길에 손을 잡고 걸어갔다. 지호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나 또한 지호의 아빠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나의 시야는 넓어졌다. 나는 더 이상 이익만을 쫓지 않았다. 직원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회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서연 씨에게서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 씨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지호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서연 씨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의 여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 전 부인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서연 씨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태준 씨, 정말 여기서 이런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멸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곳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곳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야. 나는 이곳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어. 당신이 원하는 화려한 세상은 이미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고 있어.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내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과 명예만이 보였을 것이다.
서연 씨는 그런 우리를 보며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이제 그만 가죠. 우리 집에 가서 저녁 식사 준비해야죠. 우리는 그녀를 뒤로 하고 카페를 나섰다. 지호는 나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뛰어왔고 나는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노을이 우리 세 식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서연 씨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껍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나는 한때 차가운 심장을 가진 냉철한 CEO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어떤 세상의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남자다. 나의 삶은 서연 씨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녀는 나의 구원이었다.